네, 21대 총선을 2달 남짓 남기고 보수가 통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등이 한 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탄핵 이후에 분열됐던 보수가 3년여 만에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결합을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급하게 지은 박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 선거는 구도가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수 진영을 3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서로 간에 분열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으로 네. 선거 판세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급하게 지은 박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게 분열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분열된 양상들이 나오다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묶기는 묶었는데 뭔가 좀 이 설 있고 뜸이 안 든 것 같은 그런 밥을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하게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이대로 가면 막 다 죽는다고 해서 다 모으긴 모았지만 네. 뭔가 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별로 못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들 그냥 모아놓은 것밖에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하는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가 아니면 새 집을 짓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가 네.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훨씬 좀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 과정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는 결국은 이전 탄핵에 있어서의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던 의원들이 먼저 좀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좀 보수를 새롭게 희망을 갖고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심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굴들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 네. 이런 것들로 볼 때 좀 급하게 지금 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경수 부대변인 평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상당수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미래통합당을 보고 느끼시는 부분 대동소이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샤이 보수들이 마음을 둘 것이 없어 이번 선거도 결국은 또 투표를 기권하느냐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네. 이런 점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 진영에 있는 표를 갖다 끌어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표를 지키는 과정이고 소위 말하는 유동표가 좀 있는데 그 유동표를 갖다가 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미래통합당의 출범은 상당수의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도 옛 안철수계 인사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중도로의 확장도 했다라고 자평을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 김영환 의원을 그 최고위원으로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뭐 최고위원을 이제 최고위원으로 다시 또 임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요. 근데 중도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수 통합이다라고 네. 봐야 됩니까? 근데 보수 통합도 사실은 원래 추구했던 가치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이었잖아요. 대통합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도부터 시작해서 강경 보수까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까지 다 합치는 통합의 문제를 맨 처음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뭐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네. 그걸 다 한 그릇에다 넣을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빼고 그리고 중도 쪽도 확장은 좀 안 된 그런 모습을 좀 어정쩡하게 보이는 걸로 끝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계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갔다고 해서 중도까지 갔다고 평가하기는 이르고 다만 이제 부동층 안에서 좀 합리적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구호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도까지 확장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도까지 확장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분열되던 보수 한 축이 그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기 오늘 계속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인 네네. 불출마 선언도 했고 앞서서 보수통합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보수통합을 이끌었던 큰 축인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수통합을 좀 평가절하하는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은 아닌 것 같고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내건 세 가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새 집을 짓자, 그 다음에 탄핵 강을 건너자 이런 부분들하고 보수의 혁신 문제를 또 거론했고 혁신 문제는 앞으로 공천 과정 중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계속 있을 총선 공약,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네.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특별한 인물이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뭐 도로 새누리당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계였죠. 안철수 계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분은 원래 정치학계에서는 진보, 대단히 진보적인 진보 학자예요. 성향의 학자 출신이죠. 대표적인 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아마 진보적인 학자들을 꼽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못 꼽는데 저는 과감하게 예전부터 김근식 교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꼽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보수 정당에 시민단체가 새롭게 합류한 것들은 이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특히 청년 정당들이 뭐 새벽당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당들이 세 개 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그다음에 과거에 진보였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기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상당수 이번에 합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발표될 정강 정책, 그다음에 총선 공약, 그리고 공천 과정 이것들을 좀 보시면은 좀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까지 보여진 게 별로 없다. 보여질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진보 인사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다 여기도 진보고 여기도 진보예요. 네. 근데 그 진보 인사가 진보 내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연인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진보로 보이는 것처럼 역시 또 거꾸로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진보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하기 나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뭐 너무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뭐 김근식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중도 인사다, 뭐 진보 인사다 이렇게 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철수 의원하고 또 함께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진영 간의 뭔가를 이렇게 세력 간에 움직이는 결합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몇 명이 들어간 것을 중도로 확장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3년 만에 뭉치게 된 이유는 21대 총선에서 분열하면 필패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가오는 공천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공천위가 지금 김영호 공천위가 그대로 가는 건지를 두고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새보수당의 유승민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현재 공관위를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네. 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계파 쪽에서도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를 굉장히 신뢰 있게 본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석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자유한국당 출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공관위 체제는 어느 쪽에 특히 뭐 자유한국당 쪽이라든지 이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제대로 발탁을 해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체제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관위원을 뭐 추가해야 한다, 13명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속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이 많다 해가지고 공정한 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있는 공관위원 9분이 너무나 각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아가시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관위원보다 더 나은 공관위원을 그러면 추천해봐라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체제는 아마 그대로 갈 것은 뭐 저기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조금 더 하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전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이 공관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5번째 국회의원 선거 도전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라고 기다리는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김영호 공관위를 존중을 해야지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정도면 이게 그 흔들림 없이 통합된 보수 쪽에서도 김영호 공관위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보수의 시민단체까지 다 포함하고 친이 친박계 인사 다 포함해서 한 그릇에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제대로 공천을 못 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정도만 동의하는 인사들이라도 확실하게 공관위를 구성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물갈이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 쪽도 어느 정도 배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개 당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배려하려면은 네. 틀림없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관위는 확실한 멤버들로 꾸려져서 그 멤버들 간에 일치된 의견으로 공천을 하는 게 좋겠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아마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을 지내면서 주말 사이에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아니면 예상을 못했던 불출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언이 잇따르면서 특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언을 했던 50% 물갈이를 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동안에 사실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과거에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까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비판적인 부분은 뭐냐면 웰빙 체질, 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유력한 분들이 상당수 지금 오늘까지 17분이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특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강서을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험지 중에 험지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개인기로서 삼선하신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이 내려놓은 점. 그다음에 송파의 또 박인수 의원. 특히 영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중에 오선의 정가균 의원. 네. 그다음에 부산의 유기준 의원. 거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하신 분들까지도 당과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겠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볼 때 국민들이 과거의 웰빙 보수, 기득권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는 과정이 도드라져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물갈이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뒤늦게라도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먼저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여론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남 지역이 지금 보수 진영이 굉장히 당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65석이잖아요. 그중에서 48명이고요. 48명 중에서 부울경이 27명입니다. 부울경이 27명의 당선자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6명, 지금 이번까지 하면은 다 합쳐서 6명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불출마 의원들이 만약에 50% 물갈이를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먼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TK 같은 경우에도 21명이 있거든요. 25개 지역구 중에서.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지금 딱 1명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 물갈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몇 명은 더 물갈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출발은 굉장히 좋고 잘 나가고 있고 또 지금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에 의원들이 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일하고 모레 영남 지역 의원들의 그 공천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접 결과가 나오고 의원들은 대략 알 거예요. 공천 면접이 끝나고 나면 그럼 물갈이 대상들이 대략 윤곽이 잡힐 거거든요. 네. 그때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 50% 물갈이라고 하는 거는 구호로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50%까지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게임을 앞두고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민주당 공천 관리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략 공천 지역 8곳 추가하고 추가 공모 지역을 확정을 했는데 눈에 띄는 지역이 금태섭 조홍천 의원의 지역구가 추가 공모 그리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당에서 좀 쓴소리를 했던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할 경우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이나 아니면 뭐 조홍천 의원한테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공천 원칙은 현역 의원은 무조건 그 공개 경선을 통한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의원 지역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나머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단수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지역들도 전부 지금 경선을 다시 공모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지역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의 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수 공천보다는 적어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총선 후보자를 뽑는다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예.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갑이거든요.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냈다가 결국은 당내에서 이제 그 커트를 당했어요. 네. 그럼 단수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있다가 커트가 돼가지고 단수가 됐으면 단수 공천을 해야죠. 근데 왜 단수 공천 안 하고 또 그거말로 억지 춘향.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경선을 위한 경선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선? 이런 점에서는 조금 쇼 같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선하지만 물론 거기에 다른 이제 예비 후보도 상당히 이제 좋으신 분들이 나오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의 전원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조홍천 의원하고 나머지 예비 후보하고 사이가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요. 네. 근데 상당히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경선을 한다? 그것도 좀 오히려 커트를 못 하는데 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경선을 붙여서 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우려는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87곳 그 공개한 지역 중에서 64곳이 단수 공천이 되는 지역이거나 원외 인사들이 단수 공천이 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수 공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가급적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콕 집어가지고 억지로 뭐 경선을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서 네. 제가 일관된 기준을 갖고 하는 것 같긴 하다. 지난번에 청와대 참모들 나왔을 때도 그때 혹시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전부 다 경선을 붙였거든요. 경선 붙이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 시절에 이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6개월 이내에 나왔을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하는 룰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단 뭐랄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그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전까지 뭐 아니면 이 시간 이후까지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 경향신문 칼럼이 정치권에 큰 바람 그리고 비판도 많이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임미리 교수가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 출구 전략을 예정대로 출구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또 어떤 공세를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금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입장에서 뭔가 당내에 쓴소리를 하고 당이 제대로 위기 대응을 못할 때 그때 역할을 해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미리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사과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 반응까지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자만심은 사자를 제압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만심이나 오만하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이거는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아니 이제 총리가 아니시죠.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전 좀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중권 교수 얘기했잖아요. 아주 우아하게 손을 씻고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고발 주체가 누굽니까?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 대표는 사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체 이탈.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